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 살고 있는 75세 김병희입니다. 젊은 날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가족에게서 느낀 상처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제게 가족은 모든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홀로 남겨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쉴 새 없이 일하며 아이들 아끼며 생활비며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아둥바둥했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지만요. 아내와 저 둘 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저 자식들 잘 키우는 게 큰 꿈이자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며 딸, 아들을 키웠고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큰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회사에 잘 취직했고 딸도 결혼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각자 제 길을 찾아 나설 때쯤 저와 아내는 마치 그게 우리 삶의 보람이자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손자녀들도 태어나며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건강이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손자들이랑 놀아주고 애들 집에 가서 저녁 한번 얻어먹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니 혼자가 된 세상이 참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사별의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일상은 변했고 무거운 고독이 저를 덮쳤지요. 그래도 제 곁에는 가족들이 있으니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겨우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집을 정리하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군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래도 신혼 때부터 정든 우리 집을 두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안한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네 집이 1층과 2층이 생활이 분리된 구조여서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손자 유학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 몫이라 생각하고 돕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의 유학 준비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길래 살던 집을 정리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도움일지도 모른다 싶어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딸은 제게 한사코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딸이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그저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로서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자 유산 같은 거라 여겼지요.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저에게 여행을 권유하더군요. 집이 정리되는 동안 어르신들끼리 바람 쐬고 오라는 거였지요. 아들이 준비해준 여행이라 정말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마중 나온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여행에서 들뜬 기분에 싱글벙글하던 제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얼굴에 그리 기쁜 기색은 없고 뭔가 어색하게 얼버무리듯 저를 차에 태우더군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니까 믿고 따라갔습니다. 차 안은 냉랭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엇을 준비해 놓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나름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차는 도시를 지나 시골 한복판까지 달려갔습니다. 길게 늘어선 논밭을 지나치는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곳이 요양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들이 멍한 제 표정을 보며 말했죠. 아버지, 이제부터 여기서 생활하시면 돼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내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 집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왜 저를 여기에 데려왔을까요? 뭐라고?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낼 곳이라고? 하고 물어도 아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민이 유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편히 계시면 저희도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차갑고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떤 건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같이 살려고 준비한 거 아니냐? 내가 네 엄마랑 살던 집도 팔고 너희에게 줄 돈도 다 줬잖아. 근데 왜 날 여기 남기려고 하는 거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눈을 피하며 아버지, 우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민이 유학이랑 미국 이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시면 아버지도 편안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며느리가 미국으로 가려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죠.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중에야 듣게 되는 건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저를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슬그머니 아들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민 가기 전에 아버님 잘 모셔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계시면 친절한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시니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느껴지던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온갖 희생을 감수해온 그 대가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앞에서 뭐라 할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 하든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들 떠나고 나면 나는 여기서 혼자 남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국에선 당장 자리 잡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아들 며느리 눈에 제가 여전히 가족인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없이 허탈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그 길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눈앞에 남은 것은 낯선 요양원 건물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이 있는 줄만 알았던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뒤늦게 딸이 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아버지, 정말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해요. 라고 말하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요양원에서 퇴원을 시키려 했지만 아들의 허락 없이는 퇴원도 외출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라며 이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한참을 울다갔지만 딸이 돌아간 이후 저는 그저 덤덤히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요양원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소리, 병원 냄새, 잘 들리지 않는 TV 소리까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데 마음속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요양원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왔던 걸까? 수없이 묻게 되더군요. 살아온 날이 얼마나 기나긴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질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집이 그렇게 따뜻했었는데 지금은 이 낯선 요양원 침대는 스산한 공기만 가득합니다. 저기 한쪽 구석에 있는 창문에서 달빛이 비춰오지만 그게 왜 이리도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마음이 참 씁쓸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손자 유학 얘기를 꺼내며 어렵다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딸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큰 돈이니까
함부로 내놓으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 경고했을 때 제가 굳이 고집을 피우며 아들에게 돈을 내어주고 집을 정리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나 싶었죠. 손자 유학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어려운 아들 사정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멍하니 복도를 거닐고 있었지요. 그때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가 제 옆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오신 거예요? 나도 아들이 데려와서 여기 남겨두고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란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식 손에 의해 이곳에 남겨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참 기가 막히고 허탈하더군요. 그날 이후 요양원 생활은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다 편안히 지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미움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딸이 찾아와서 한사코 오빠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화를 낼 때 저는 도리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죄책감이 들었고 아들에 대한 원망 또한 깊어만 갔지요.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면서도 아들과의 관계가 이처럼 단절되고 멀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낯선 주소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겉봉을 뜯으니 그 안에는 미국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보낸 편지라 저도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다시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사과나 위로가 아닌 단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느라 바쁘니 건강하시라는 단조로운 문구뿐이었습니다. 손자 사진 몇 장과 함께 쓴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저 하나의 흔한 안부 정도로 느껴지더군요. 차라리 안부나마 전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저를 버리고 떠난 가족들에게 기대를 한 제 자신이 어리석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들을 미워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미움이란 것도 결국은 애정의 한 형태인데 이제는 그 애정마저 말라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익숙해질 즈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과의 관계가 얇은 종이처럼 한순간에 찢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요양원 침대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날 제가 결정한 것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디서 저를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후회와 자책이 몰려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요양원의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오빠랑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얇게 남아있던 기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 너무 놀라서 되묻게 되더군요. 그러자 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던 거라고 하네요. 오빠도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연락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만큼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곰곰이 곱씹으며 속에서 의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유학을 가는 비용과 가족 이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위해 나를 이곳에 남기고 간 것이 과연 지금 와서 다시 후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싶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라는 마음 하나로 나를 돌아보려는 아들이니 한 번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오빠와 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요양원 밖을 드디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딸이 그 비행기 표를 구해준 이유는 아마도 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오빠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잘못을 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를 보며 무척 어색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라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바빴던 사정을 이야기했고 손자의 유학과 가족의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쏟아내며 조금은 미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 한편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해도 내가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과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자신의 인생에서 부수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온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에 이 같은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놓아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반갑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오랜 갈등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자를 보며 다시금 제가 남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용서하기는 힘들었지만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나 원망을 두지 않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고 제 남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들과 만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다시금 요양원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어느새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느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자신이 남은 인생을 온전히 평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바랐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생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만큼은 저와 아내를 닮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제가 그들의 삶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요양원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작은 집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남겨진 이 길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처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